컷캔들 이펙트가 여러분들 혹시 컷캔들 이펙트 들어봤습니까? 네, 컷캔들 이펙트가 사실 어떻게 컷캔들 이펙트가 어떤 거죠? 컷캔들 이펙트가 사실 그 우리가 확산을 하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라고 하면 발견입니다. 이게 이제 그 뒤에도 계속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컷캔들 이펙트가 보통 이제 금속에서 이제 알로이 안에서 확산이 베이컨스 메커니즘으로 일어난다 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인 그런 경우라서 어떤 건가 하는 걸 한번 봅시다. 어시메트릭 디퓨전이다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이제 뭐 알로이 그래서 제목에서 어시메트릭 디퓨전이다 하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쪽이 AB 바이너리인데 이쪽은 A가 리치하고 이쪽은 B가 리치하다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B는 이쪽으로 흐를 거고요, A는 이쪽으로 갈 건데 이렇게 A와 B가 이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디퓨전이 되는 상황에서 두 개가 속도가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시메트릭하다는 거는 A가 이쪽으로 가는 레이트랑 B가 이쪽으로 가는 게 이제 동일한 경우가 시메트릭하다면 여기서 지금 어시메트릭 디퓨전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디퓨전되는 그런 스피시스의 레이트가 동일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시메트릭 디퓨전이라는 얘기고요. 그게 이제 컷캔들 이펙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보도록 하죠. 이게 이제 실제로 확산이 일어난다. 어떤 고치 안에서 확산이 일어나는 거는 상당히 오래전에 사람들이 이제 느꼈어요.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이제 관찰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골드랑 뭐 레드를 이렇게 붙였을 때 이 두 개가 서로 이제 어떤 섞인다 하는 거는 이제 오래전부터 발견이 됐는데 실제로 이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애토믹 스케일에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게 확산이 되는가, A는 뭐 카파는 레드 쪽으로 골드는 레드 쪽으로 레드는 골드 쪽으로 어떻게 움직여가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고요. 이거는 이게 꽤 오래전에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관찰했던 건데 1929년도 이 독일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아마 그 제철소에서 근무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관찰한 건 어떤 건가 하면은 이렇게 이제 굉장히 그 용광로에서 이제 그 금속을 이제 녹인 거를 이제 주조를 해가지고 인곳을 만들었을 때 이게 이제 굉장히 가열되어 있는 상태인데 가열되어 있는 상태에 이거 바깥은 이제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그 뭐 제철소니까 굉장히 분진 같은 게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진들이 이 서피스 위에 굉장히 핫한 그런 빌렛 위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분위기 중에 산소에 의해 가지고 이 스틸은 계속 이제 표면에 산화막이 이제 생길 건데 스케일이 생겨날 건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스케일 안으로 잠기더라고요. 이게 그래주얼리 이제 그 스케일 안으로 이 파티클들이 이제 안으로 잠기더라고요. 잠기고 나중에 이 스케일을 이렇게 벗겨보니까 스케일 안에 여전히 파티클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게 이제 스케일이 생긴다는 건 결국 이 옥시전과 철이 만나가지고 Fe 옥사이드가 되는데 이 스케일이 이제 성장을 하려면은 이게 옥시전이 이 스케일을 통과해서 Fe를 만나서 여기서 Fe 옥사이드가 생기든가 또는 Fe가 이 스케일을 통과해서 표면에 나와서 옥시전을 만나서 여기서 성장을 하든가 이 스케일이 이제 자란다는 것은 이 인터페이스나 이 인터페이스 두 개가 이제 이동하면서 결국은 성장을 하는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어떤 중간에 인터메탈릭 컴파운드가 성장한다는 건 결국 인터페이스가 이동하는 현상이잖아요. 똑같이 여기서도 스케일이 자란다는 것은 이 인터페이스가 이동을 하는 건데 이 인터페이스가 이동을 한다는 것은 뭐죠? Fe가 올라와서 산소를 만나서 여기서 이제 생긴다는 거고 이 인터페이스가 움직인다는 것은 이게 들어와서 여기서 Fe를 만나서 스케일이 생기면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이제 안으로 이렇게 잠긴다는 걸 보고 이 산소가 스케일을 통과하는 속도라는
이 FE가 스케일을 통과하는 속도가 서로 다르다.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뭐 그런 거를 느꼈는데 그게 왜 과연 다른가 하는 거를 뭐 어떻게 설명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스케일이 어떤 파티클들이 스케일 안에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잠긴다는 거는 뭔가 두 개가 속도가 다를 거다 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39년도에 이 크켄달이 원래 이제 학생이었고요. 이 사람이 그 미시간 대학에서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에서 이제 학위 과정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이 베타 플러스 이 카파와 이제 카파와 징크의 합금인데 이 베타 플러스가 이제 그 BCC 구조를 갖고요. 이 베타 플러스에다가 표면에 이제 카파를 도금을 했어요. 카파를 도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일종의 디퓨저 커플을 만든 거죠. 이렇게 카파 플러스가 있고 베타 플러스가 있고요. 이 표면에다가 카파를 도금을 했어요. 여기다가 이제 카파를 도금을 한 다음에 이 도금한 거를 이 온도에서 여기가 지금 1050도씨 1050도 K, 1050도 K에다가 이제 어닐링을 했어요. 뭐 일단은 도금을 한 다음에는 도금하다 보면은 전기 도금을 했는데 도금을 하다 보면은 이 카파 안에 부분적으로 이제 수소나 이런 게 이제 함유되기 때문에 이제 뭐 어닐링을 통해서 이제 수소 같은 거가 이제 내부에 들어가 있는 수소 같은 거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디퓨전 커플을 1058도 K에서 이제 여러 시간을 달리하면서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카파는 지금 알파 페이스고 여기에 이제 베타 페이스 두 개 이제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는데 이쪽은 카파고요. 그러면은 둘 사이에 어떤 알파와 이거는 알파 페이스, 이쪽은 베타 페이스고 그러니까 뭔가 확산이 일어나면서 알파 베타의 인터페이스가 이동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관찰을 했는데 보면은 여기가 이제 플러스고 여기가 이제 도금을 한 그 카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 처리를 했더니 그때 이제 새로 이제 알파가 이제 계속 생겨나는데 그 생겨나는 거는 이 도금을 하는 데는 굉장히 그레인 사이즈도 작고 그래서 디펙트가 많아서 이렇게 그 OM을 보면은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나오는데 이 확산에 의해서 새롭게 생겨나는 그 알파 베이스는 비교적 그레인들이 크고 뚜렷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게 그런 조직으로 이제 생겨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얘기하기로는 자기가 그런 시럼 시스템을 선택을 한 게 굉장히 럭키했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새롭게 이 베타 플러스랑 카파랑 이제 확산에 의해 가지고 생겨나는 이 알파가 새롭게 생겨나는 게 점점 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성장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매 시간별로 시편을 채취를 해서 거기에 이제 어떤 징크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깊이에 따라서 징크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매출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잠깐 보면은 그때만 해도 XRD나 EBS나 뭐 이런 게 뭐 없을 때니까 엑스레이를 통해 가지고 엑스레이 디프렉션 패턴을 통해서 그 레티스 파라메타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걸 통해서 거꾸로 이제 조성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결코 간단한 실험은 아니었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더니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 원래 이 인터페이스랑 이때만 해도 이제 마타노 인터페이스라는 게 알려져 있어서 마타노 인터페이스랑 이제 두 개가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마타노 인터페이스가 어떤 건가 하면은 양쪽의 면적이 같은 거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거 보면 그 얘기는 A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 B가 반대쪽으로 이동하는 거에 어떤 양이 동일한
그 면이 어떻게 보면은 맞다는 인터페이스인데 그거와 실제로 그 원래의 인터페이스하고는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거로부터 이 사람은 뭔가 이게 만약에 알파 하나는 이쪽은 이제 징크가 위치하고 여기는 이제 징크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징크는 이쪽으로 이제 확산을 할 거고 카파는 안쪽으로 확산을 할 건데 그렇죠? 카파는 안쪽으로 확산을 할 건데 이 두 개가 속도가 만약에 두 개가 동일하다면은 사실 이 사이에서 뭐 알파가 생겨나는 게 양쪽에 동등하게 이렇게 생겨날 겁니다. 동일하게. 그런데 뭔가 오리지널 그거랑은 다르게 그 알파와 이 베타와 알파의 인터페이스가 점점 이 안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현상을 보고 뭔가 그 카파와 징크의 그 확산이 서로 동일한 속도가 아니다. 그런 거를 이제 이 사람은 느꼈는데 이때만 해도 이제 이 실제로 그 치환형 고용체에서 확산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당시가 이제 1940년 초반 1930년대만 해도 주로 이제 이렇게 어떤 다이렉트 익스체인지 메커니즘 또는 이렇게 링 메커니즘으로 움직인다 확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어떤 베이컨시가 무슨 확산의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결정 고체면은 애톰들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딱 배열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애톰이 한 사이트에서 다른 사이트로 이동을 하려면은 결국은 이 두 개가 뭔가 해픈 투비 이렇게 스위칭을 한다든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솔루트 A고 얘가 솔벤트 B고 그러면은 이게 다이렉트 익스체인지 메커니즘 이렇게 돌아간다면은 A가 이쪽으로 가면은 B는 반대쪽으로 가고 두 개가 동일한 속도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또는 뭐 이렇게 어떤 링 메커니즘으로 움직인다면 항상 이게 두 개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두 개, 이 어떤 결정 고체 안에서 어떤 서로 다른 두 물체가 두 스피시스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동일한 속도로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믿어져 있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 커켄달이 이제 그런 실험을 통해서 아마 이 카파와 징크가 서로 속도가 다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지도 교수가 이거는 뭐 스토리입니다. 하여튼 지도 교수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지도 교수가 하여튼 그런 결과를 그런 어떤 인터프리테이션을 동의를 하지 않고 그래서 지도 교수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BCC는 이 베타 플러스는 BCC 구조를 갖고 카파는 FCC 구조를 가지니까 실제로 이게 하면서 앞쪽에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계속 안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는 아마도 이 베타가 그 레티스 파라메타가 그러니까 BCC니까 그 어떤 원자당 볼륨이 FCC보다는 더 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BCC가 이제 그 어떤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은 이 그 베타 플러스의 몰라 볼륨과 이 카파의 알파 페이스의 몰라 볼륨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졸업을 할 때는 뭐 지도 교수 말대로 하여튼 그 두 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레이트가 다르다 이런 얘기는 하지 못하고 이제 졸업을 했고요. 그러는 동안에 그게 이제 학위를 한 게 1939년도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에서 한 거였거든요. 그러고는 그 사람은 이제 그 시카고 근처에 있는 웨인 유니버시티라는 데를 이제 교수로 가고 그래서 그쪽에 가서 이제 새롭게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그 자기가 학위할 때 했던 실험을 다시 이제 나중에 그게 이제 나중에 커튼단 이펙트가 되는 건데 그러는 동안에 옹기 다음에 뭐 이렇게 비슷한 실험을 또 해가지고 역시 동일한 결과를 얻었는데 그때는 뭐
2차 대전 전쟁 중이고 해가지고 별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못 끌었다고 하고요. 그 동안에는 이제 뭐 실제로 이 확산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아규먼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진어는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난 시간인가요? 얘기했던 거 linearized gradient method 진어 그 동일한 진어입니다. 그 진어 다이오드 뭐 했던 그 진어라는 사람이고 이 사이츠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사이츠 예 이것도 무슨 크리스탈로그래피 이런 거 할 때도 많이 나오는 사람인데 하여튼 그 사람들 사이에 하여튼 아규먼트가 있었고요.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그때만 해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다이렉트 익스체인지 메커니즘 또는 뭐 링 메커니즘 이런 거에 의해서 확산이 된다고 했는데 뭐 실제로 이 사람이 그 다이렉트 익스체인지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이렇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레티스가 디스토션 돼야 되는 양이 워낙 많아서 어떤 필요한 그렇게 링 메칸 다이렉트 익스체인지 메커니즘에 의해서 되기 위해서는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뭐 25 일렉트론 볼트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25 일렉트론 볼트가 보통은 확산해서 우리가 그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이제 서브스티튜셔널 레톤 같은 경우는 그거는 요 앞장에 그 수업자가 그 전 우리가 스킵한 거에 있는데 보통 한 1에서 2 일렉트론 볼트 정도입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실험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이게 25 일렉트론 볼트, 뭐 2,400 뭐 킬로줄 퍼 몰 이렇게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커서 실제로 그게 일어나기 어렵다. 뭐 그랬더니 뭐 링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면 좀 작지만 여전히 이게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커서 실제로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일어나기는 어렵다. 뭐 그렇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험적으로 관찰되기로는 이거보다는 훨씬 작은 100건처 그게 대략 뭐 1에서 2 일렉트론 볼트 정도 그런 정도로 실험적으로 관찰되는 거와는 갭이 너무 크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1942년도 정도에 그 커켄달 이펙트가 발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제는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알듯이 이제 베이컨시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제 확산이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42년도에 이 사람도 뭐 이런 서제스트를 했다는 거예요. 베이컨시 메커니즘이 아마 작동할 수도 있다. 베이컨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했었고 실제로 그걸 실험적으로 이제 보여준 게 47년도에 이제 커펜더 아마 여학생인 것 같은데 학생이고요. 그래서 웨인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실험을 했던.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그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확산하는 게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요. 어떤 실험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다시 이 사람이 커켄달이 딱 그 논문을 딱 3편을 썼다고 해요. 학예할 때 하나랑 이제 여기 오고 뭐 42년도에 하나, 그다음 47년도에 하나 딱 3편을 써보는 학교를 떠났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은 대학에서 이제 뭐 한국도 그렇지만은 이제 그 뭐죠 테뉴어 제도가 있어서 테뉴어 심사를 받는데 이 사람은 테뉴어 심사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학교를 떠났고 그래서 딴 일을 하다가 마쳤는데 47년도에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제 그때는 처음에 학예할 때는 이게 베타 플러스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두 개가 이제 어떤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달라서 부피 차이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때는 이제 실험을 이제 알파 플러스 알파 30 웨이트 퍼센트 징크가 들어가는 그런 알파 플러스에다가 카파를 똑같이 도금을 했어요. 그 도금하기 전에는 이게 이제 어떤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인데 FCC 구조로 가는 거기다가 몰리브데늄 와이어를 이렇게 감고 이 몰리브데늄은 이제 온도를 좀 높이더라도 몰리브데늄은 이 카파나 징크하고는 전혀 반응을 안 하는 어떻게 보면 카파하고 징크하고는
이렇게 이너트한 그런 물질이라서 몰리브데늄 와이어를 감고 요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징크 카파를 조금을 그런 다음에 이제 똑같이 온도를 높여서 아까 여기 1058도께 그때 실험했던 거와 동일한 온도에서 실험을 해서 이제 시간을 달리하면서 이제 어닐링을 한 다음에 꺼내서 이걸 잘라서 이 몰리브데늄 와이어 사이에 거리를 쟀더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이게 좁아질 거라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게 지금 거의 로그 스케일인데 보면은 이렇게 직선적으로 이렇게 둘 사이의 간격이 점점 어떤 이 몰리브데늄 와이어가 이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은 결국은 이게 이제 여기가 징크가 위치하고 여기는 이제 카파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징크는 반대쪽으로 카파 쪽으로 카파는 안쪽으로 이렇게 됐던데 결국은 이 결과 자체가 징크가 더 빠르게 확산을 한다 카파보다는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요? 왜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러면 왜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는 게 이제 잠깐만 봅시다. 그래서 뭐 글을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서 읽어보면 될 거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요 사이가 이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봅시다. 여기가 이제 카파고 여기가 아까 알파 플러스고 여기가 이제 몰리브데늄 와이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A가 이제 카파고 B가 이제 징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이게 두 개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확산을 하는데 이게 이제 징크가 확산 속도가 더 크고 이거보다 더 크면은 결국은 이제 이 와이어가 이렇게 이쪽 편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건데 그게 이제 결국은 뭐와 관련이 되어 있냐면은 이게 이 징크의 플럭스랑 이 카파의 플럭스의 어떤 차이만큼이 결국은 뭐가 그 차이를 메꿔주냐 하면은 결국은 베이컨시가 이 둘 사이의 차이만큼 베이컨시가 네트로 흐른다.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베이컨시 메커니즘으로 움직인다 하면은 베이컨스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그냥 카파가 베이컨스 메커니즘으로 움직인다면 카파가 예를 들어서 10개가 오른쪽으로 갔다 하는 얘기는 베이컨스가 10개가 반대로 왼쪽으로 갔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베이컨스라는 체인지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게 카파도 또한 베이컨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뭡니까? 카파하고 징크가 다이렉트리 이렇게 체인지하면서 움직이는 건데 여기서는 뭐죠? 카파와 징크가 다이렉트리 익스체인지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베이컨스라는 게 있어서 카파는 카파대로 베이컨스랑 익스체인지하고 징크는 징크대로 베이컨스랑 익스체인지 하면서 이제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카파가 이만큼 예를 들어서 징크가 이만큼 이동을 했다는 거, 이만큼의 어떤 플럭스가 있다는 거는 베이컨스가 이만큼 동일한 만큼의 플럭스가 반대 방향으로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카파가 이만큼 있다는 건 반대 방향으로 베이컨스가 그만큼 있다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네트로는 뭐죠? 네트로는 이쪽에 베이컨스가 이쪽으로 가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네트로 결국은 뭐 어떤 포인트에서 보면 항상 이 카파의 플럭스랑 징크의 플럭스랑 베이컨스의 플럭스는 항상 제로가 돼요. 그런 상태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 이게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네가티브가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앞에서 그 인터페이스가 이동하는 인터페이스가 아까 시간에 따라서 이동하는 이게 보면은
루트 t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이동하는 속도가 루트 t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스케일은 이게 뭐 그 당시에는 아마 이게 원래 그 논문에서 채취를 한 거라서 이게 조금 여기는 로그 스케일 같은데 여기는 또 로그 스케일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루트 t에 비례한다는 게 우리가 티피컬하게 보죠. 확산을 할 때 인터페이스가 루트 t에 비례하고 파라볼릭으로 비례하는 거. 그래서 그 47년도 이 논문의 그 메인 결론은 징크의 속도가 카파의 확산 속도가 두 개가 이제 서로 다르다는 거고 징크의 확산 속도가 더 크다. 두 개가 다른데 징크가 더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는 이제 굉장히 새로운 그런 현상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이제 징크가 카파보다는 N인데 카파보다는 더 빠르게 움직일 때 이 인터페이스는 결국 인터페이스가 이동을 한다. 인터페이스가 이동을 한다. 인터페이스가 원래 위치보다는 시프트를 한다는 건데 뭐 다른 뭐 이것도 계속 어떤 스토리인데 참고로 뭐 이게 개발되는 그런 그 디벨롭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게 뭐 관심이 있을까 해서 선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1997년도에 그 전으로 메탈 거기에 이렇게 어떤 스토리처럼 이렇게 실렸던 게 있어요. 이거는 누가 했냐면 이게 일본 사람인데 일본 사람이 이때 뭐 이 사람이 아마 호기심이 있어서 크켄달을 찾아갔나 봐요. 그래서 크켄달을 찾아가서 크켄달이랑 이제 얘기하고 뭐 그때 자기가 느꼈던 거, 뭐 그다음에 크켄달이랑 얘기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뭐 거기 뭐 했던 건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원래 이 사람이 이제 그 뭐죠? 그 테뉴어가 안 돼가지고 이제 그 학교를 떠났는데 그때 테뉴어 심사를 했던 사람이 중에 한 사람이 이 RF 멜이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RF 멜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교수였어요. 그 CIT 카네기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그 당시에는 거기에 교수고 이 멜은 여러분들 아마 어디서 들어봤을 거는 아브라미 존슨 멜 이퀘이션 뭐 이런 거 혹시 들어봤습니다. 아브라미 존슨 멜 이퀘이션 뭐 그런 데에서도 나오는 일단 분인데 이분이 했던 그 뭐 리젝트를 했다고. 근데 하물며 이 사람은 원래 그 논문을 전개했을 때 이 결과에 대해서 47년도 이 논문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투고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심사를 했는데 리젝트를 했다고요. 근데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좀 좋게 봐줘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건부로 했던 이제 억셉트를 했고 그게 이제 논문에 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서 뭐 실제로는 그 논문 자체는 5페이지인데 거기에 뭐 어떤 크리티컬 코멘트가 8페이지가 딸린 그런 논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이제 여기도 거기에 실린 그 멜의 어떤 그 코멘트인데 만약에 이게 뭐 이런 결과가 실제로 증명이 된다면은 커켄달 이펙트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어떤 디퓨전 데이터에 대한 거 뭐 그다음에 그동안에 그 믿어졌던 그 당시에 그 디퓨전 메커니즘에 대한 티어리 이런 거를 다 수정을 해야 될 거다는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던 그런 코멘트를 달았었고요. 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게 이제 나오면서 바로 이제 이 현상에 대해서 인터프리트를 한 거는 수학적으로 인터프리트를 한 거는 이제 다큰이라는 사람이었고요. 이 다큰은 그 당시에 그 피츠버그의 US 스틸에서 일하던 US 스틸 랩에 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실제로 그 어떻게 이제 그렇게 서로 다른 레이트로 움직였을 때 어떻게 이제 그 몰리브데늄 와이어 마커가 이동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수학적인 디스크립션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는 동안에 뭐 이 멜이라는 사람도 역시 학생하고 뭐 해서 동일한 실험들을 많이 해봤는데 과연 그 크켄달의 어떤 그게 맞다 하는 걸 이제 확인을 하고 나중에는 여기 보면은 크켄달이 그 이 멜 교수를 나중에 죽기 전에 찾아갔 뭐 방문한 적이 있고 뭐 그런데 그때 이제 멜 이 사람이 이제 사과를 했다고 지나간 얘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그냥 수학적인 거 없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습니다. 뭐 똑같이 지금 1이라는 컴포넌트, 2라는 컴포넌트가 1은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2는 반대쪽으로 이동을 할 때 1이 이제 1이라는 컴포넌트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고 상대적으로 2는 적게 이동을 한다. 이게 2라는 그 뭐죠? 치환형 고용치를 이루는 그런 상태에서 그 둘의 차이만큼이 실제로는 베이컨스가 그런다. 그래야 맞겠죠. 전체적으로 그 어떤 그 레티스의 어떤 수가 딱 주어져 있다면은 레티스 사이트가 고정이 된다면은 그렇습니까? 이게 1이라는 컴포넌트가 어떤 이게 레티스 플레인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딱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결정 고체다. 절정 고체고요. 이게 다 이제 레티스 플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쪽 어떤 레티스에 딱 가상적으로 내가 여기 앉아서 이제 어떤 그 애톰들이 움직이는 것을 관찰을 한다고 해요. 관찰을 한다고 하면은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이쪽이 이제 뭐죠? 알파 플러스고 여기가 카파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죠? 딱 관찰을 하면 레티스 사이즈 어떤 플레인에 내가 딱 위치를 해서 보면은 징크는 왼쪽으로 움직일 거고 징크가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그만큼의 또 같은 양의 베이컨시가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이게 베이컨시 메커니즘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 그 다음에 또 뭐죠? 또 카파는 오른쪽으로 갈 건데 카파가 움직이면서 또 그만큼의 그 베이컨시가 움직이고 하니까 반대 방향으로 결국 여기서 딱 관찰을 했을 때 보면은 네트로는 이거 베이컨스의 플러스랑 이거의 플러스가 이거랑 딱 이렇게 매칭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이제 확산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상황이 조금 다르네요. 반대. 요게 이제 해가지고 마크가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해놨는데 마크가 이제 왼쪽으로 이동을 한다. 아까 보면은 뭐죠? 그 크켄달 실험에 보면은 몰리브데늄 와이어가 이제 브라스 안쪽으로 이렇게 점점 간격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쪽을 이제 브라스 몰리브데늄 와이어가 점점 안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게 이제 이쪽에서 징크가 여기서 바깥으로 나가는 징크의 그 오른쪽으로 가는 속도가 카파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속도보다 이제 더 빠르다는 얘기는 베이컨스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베이컨스는 네트로 이쪽으로 왼쪽으로 들어온다는 건가? 그렇습니까? 네?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다시 한번 조기문을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가 이제 어떤 알파 플러스고 카파와 징크 여기는 카파가 있고 여기에 이제 몰리브데늄 와이어를 계면 쪽에 처음에다가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몰리브데늄 와이어 이렇게 넣는 거는 실제로 이거는 마크 실험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그 서로 다른 재료를 붙였을 때 중간에 이제 어떤 IMC가 생성되었을 때 이게 어떤 애톰이 더 빠르게 도미넌트하게 움직여서 성장을 하는가 이런 거를 확인하는 한 방법으로 실제로 마커 익스페리먼트라고 많이 합니다. 마커 익스페리먼트.
네가 뭐 저 혼자 한 것 같은데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우리 뭐 실험실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얼마 전에 디펜스 했는데 하는 거 보면은 이제 징크의 그 강판에다가 알루미늄 도금을 한다. 그러면은 징크에다가 이제 Fe 철에다가 이제 알루미늄 도금을 했다. 도금을 하면은 이 사이에 이제 그 금속간 화합물이 생깁니다. 금속간 화합물이 예를 들어 뭐 Fe2Al Fe2Al5 뭐 그거 말고 다른 상도 생기는데 Fe2Al5가 생긴다. 근데 이 Fe2Al5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실제로 도금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강판을 알루미늄 그 용융돼 있는 알루미늄 폿 안에다가 담궜다가 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몰튼 알루미늄이랑 Fe랑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때 계면에 Fe2Al5라는 상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생기는데 이게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 인터페이스가 두 개가 있겠죠. 그러게 Fe2Al5는 이게 성장하는 게 알루미늄이 들어가서 여기서 Fe를 만나서 이쪽이 주로 이 인터페이스가 주로 이동하면서 얘가 성장을 하는 거지. 아니면은 Fe가 표면으로 와서 이 알루미늄을 만나서 여기서 Fe2Al5가 생성되는데 이 인터페이스가 주로 움직이는 거지. 이게 어떤 게 더 어떤 인터페이스에 의해서 이게 성장을 하는가 이런 거를 알려면은 그냥 열 처리를 해가지고 꺼내놓고 보면은 IMC가 점점 두꺼워지는데 실제로 어떤 Fe가 주로 확산을 해서 성장을 하는 건지 알루미늄이 주로 확산을 해서 성장을 하는 건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딱 꺼내놓고 보면은 두께만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거를 어떻게 실험을 하느냐? 아까 맨 처음에 보여줬던 그 파일의 실험과 유사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 처음에 만약에 이게 실험을 하면은 이게 여기다가 어떤 이너트한 그런 마커를 여기다가 Fe 표면에다가 마커를 위치를 시켜놓고 이게 이제 알루미늄 폿에 담궈도 알루미늄하고 반응을 하지 않고 이너트한 그런 어떤 물질을 표면에다가 해놓고 이거를 알루미늄 폿 안에다가 담그게 되면 이제 IMC가 생길 건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IMC가 생기게 될 건데 이게 이제 일종의 마커를 여기다 놓고요. 마커를 놓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Fe가 주로 확산을 해서 이게 성장을 한다. Fe가 주로 확산을 해서 이제 이 IMC Fe2Al5가 성장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 간격이 줄어들. 간격이 줄어든다. 무슨 간격? 막상 차이. 네? 아니 이건 그냥 Fe 표면에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봅시다. 여기에 Fe가 있고 이렇게 여기다가 마크를 올려놨다. 우리 그러면 아까 그 간단하게 더 쉽게 아까 그 산화 실험하는 거를 봅시다. 아까 그 표면에 스케일이 생기는 거. 처음에 이제 여기가 옥시전이 있었다. 그러면은 산화가 되겠죠. 표면에 산화막이 생겼다고 합니다. 얇게 산화막이 속에 생겼다고 합니다. 산화막이 속에 아주 얇게 이렇게 생겼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죠? 이 산화막이 계속 두꺼워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 이 옥시전이 이 산화막을 통과해서 이쪽 계면이 성장을 하든가 만약에 Fe가 계속 이쪽 계면으로 성장을 한다면 옥시전이 주로 확산을 해서 Fe와 만나서 이 옥사이드가 성장을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이 마커는 여기 있는 상태에서 옥시전이 들어와서 이쪽이 자라면은 이 마커는 계속 그 표면에 떠 있을 겁니다. 떠 있을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
표면에 떠 있다는 얘기는 이 옥시전이 주로 안에 들어가서 이 밑에서 FE와 만나서 성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할 거고, 반대로 만약에 FE가 더 빠르게 성장을 해서 옥시전이 들어오는 것보다 FE가 더 빠르게 옥사이드층을 통과해서 여기 표면에서 옥시전과 만나서 성장하는 게 도미넌트 하다면 이쪽이 계속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옥시전. 여기 FE가 들어와서 그러면은 점점 이게 마커가 안쪽에 있고 이쪽 인터페이스가, 그러니까 옥사이드와 이 옥시전 에어와의 인터페이스가 점점 이동을 하는 게 메인일 거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옥시데이션을 시킨 다음에 마크가 어디에 위치하는가 그걸 보고, 아 이게 이쪽에 아래쪽에 위치한다 하는 얘기는, 아 이거는 FE가 더 도미넌트하게 확산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초기에 여기다 놓고 해서 만약에 IMC가 이렇게 생겼다, 주로 여기도 뭐 전혀 안 생길 수는 없을 건데 주로 IMC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뭐죠? 마커가 오히려 이 FE 쪽에 이렇게 시프트되어 있는 상태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FE가 주로 확산을 해서 알루미늄에 의해 이쪽 계면이 주로 움직인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커 실험이 이제 이 두 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확산을 할 때 어떤 게 더 도미넌트하게 움직이는가 이런 거를 이렇게 확인하는 한 방법입니다. 오케이. 그런 거와 유사한 건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케이 그렇습니까? 여기는 이해가 됩니까? 전달이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은 여기 지금 뭐죠? 이게 크펜달 실험은 두 개가 이제 동일한 상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의 카파, 카파도 역시 알파 플러스 FC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 카파의 확산, 뭐 또는 그 뭐죠? 징크의 확산 이거를 이제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카파와 징크 플러스고요. 여기가 카파. 여기 사이에 이렇게 이제 일종의 마커를 이렇게 줬어요. 마커를 이렇게 줬는데 이 마커가 이제 어떻게 이동할 건가? 여기 네트 이게 X 방향이고요. 여기에 이제 징크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 단위 시간당 이 면을 통해서 이 마크가 위치한 그 플레인 상에서 징크의 플럭스가 이만큼 있다 하는 얘기는, 만약에 이게 징크가 그 베이컨시 메커니즘을 위해서 움직인다면 베이컨시가 10개가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똑같이 이만큼의 뭐죠? 베이컨시가 그만큼 움직였다는 얘기일 거고요. 그렇습니까? 움직였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카파는 이쪽으로 움직일 건데 카파가 이만큼 움직였다는 건, 카파가 역시 확산하는 것도 베이컨시 메커니즘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이만큼 움직인 만큼 또한 베이컨시가 그만큼 움직여 가야 될 겁니다. 항상 이게 카파가 가는 만큼 베이컨시가, 애톰이 움직이는 만큼 베이컨시가 그 동일한 레이트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네트로 놓고 보면은 뭐죠? 징크는 이만큼 움직이고 카파는 이만큼 움직이고, 요 두 개, 그 베이컨시에 움직이는 거, 그거에 하나는 두 개가 이제 반대가 방향이 반대니까 실제로 네트로는 뭐죠? 네트로는 결국 요 둘의 차이만큼 움직일 거다. 그렇습니까? 요만큼의 거리만큼이 이거와 이거의 네트는 뭐겠습니까? 결국은 요 둘의 차이하고 동일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트. 그래서 어떤 플레인에서 보면은
이 카파, 징크의 플럭스랑 카파의 플럭스랑 베이컨스의 플럭스를 다 합하면 뭐죠?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렇게 보면은 애톰들은 이렇게 서로 왔는데 베이컨스가 이쪽으로 왼쪽으로 간다 하는 얘기는 베이컨스가 점점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기서는 원래 초기에는 이쪽에 다 양쪽이 다 어떤 베이컨스의 평형 농도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베이컨스의 평형 농도가 온도가 정해지면은 평형 농도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베이컨스의 평형 농도가 있는데 카파가 이렇게 베이컨스가 네트로 이렇게 움직이려면은 여기서는 베이컨스가 움직여 왔으니까 베이컨스가 뭐죠? 베이컨스가 점점 모자랄 겁니다. 평형 농도에서 떨어지게 되니까 베이컨스가 자꾸 생겨나야 됩니다. 평형 연력학적으로 평형 농도가 있으니까 평형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베이컨스가 이쪽에서는 베이컨스가 생성이 돼야 돼요. 이쪽에서는 뭐죠? 베이컨스가 자꾸 들어오니까 이게 평형 농도보다 높아질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베이컨스가 점점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베이컨스가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없어지느냐?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없어지느냐? 여기 보면은 이게 왜 여기가 베이컨스 크리에이션이냐? 베이컨스가 이게 빠르고 반대네요. 그죠? 이게 두 개가 동일한 요 둘의 차이만큼을 움직여야 되니까 베이컨스가 이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베이컨스가 소멸이 돼야 되고 여기서는 베이컨스가 생성이 돼야 되고 그 얘기를 여기가 한 겁니다. 이게 마크가 이제 베이컨스가 여기서 이제 생성이 되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생성이 되는가 하면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재료 자체가 완전히 퍼펙트한 크리스탈이 아니고 디스로케이션 이런 것들이 포함을 하니까 일종의 디스로케이션 엣지가 베이컨스가 생성될 수 있는 그런 사이클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베이컨스가 생성이 될 수 있을까? 여기서 베이컨스가 생성이 된다면 여기에 이 바깥에 여기 지금 크로싱하는 이런 포인트가 다 지금 애톰들로 채워져 있는데 여기 있는 애톰이 여기 엣지 바로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베이컨스가 여기 이 애톰이 여기 들어가면 이 자리가 이제 베이컨스가 되고 이 디스로케이션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그런가요? 그게 하나의 베이컨스가 생성될 수 있는 자리. 안 그러면 이 베이컨스가 여기 있던 게 베이컨스가 생성되려면 얘가 이 바깥으로 빼내야 되는데 그러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재료 자체가 이렇게 디스로케이션이 있고 그러면 디스로케이션 주변에서 베이컨스가 디스로케이션 엣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 자리는 베이컨스가 되고 디스로케이션을 점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요. 즉 다르게 그러니까 베이컨스가 자꾸 생기려는 거죠. 이 디스로케이션 엣지가 점점 이렇게 해서 새로운 플레인이 하나 이렇게 생기는 그런 형태가 그런가요? 그래서 여기서 베이컨스가 자꾸 생기려는 얘기는 여기서는 레티스 플레인이 자꾸 생기는 거고 이 왼쪽은 베이컨스가 소멸이 됩니다. 여기서 베이컨스가 여기 들어왔는데 베이컨스가 평형 농도보다 높다. 그럼 베이컨스가 이제 평형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베이컨스가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는 방법은 또한 디슬로케이션 쪽에 엣지 쪽에 여기 있는 베이컨스가 이 엣지에 있는 애톰이 베이컨스를 채우고 그러면은 뭐죠? 그러면은 이 디슬로케이션 엣지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자꾸 엣지에 있는 그 애톰들이 자꾸 베이컨스를 이제 채우게 되면은 이 플레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베이컨스가 소멸되는 쪽에서는 레티스 플레인이 없어지고 이쪽은 레티스 플레인이 자꾸 생기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플레인 자체는 여기는 지금 플레인이 쭉 원래 이렇게 플레인들이 있었는데 레티스 플레인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플레인이 점점 줄어들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얘 플레인을 떼가지고 이쪽에다 꽂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결국 이쪽의 마크 자체는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얘기가 이제 여기 이쪽은 이제 베이컨시가 없어지면서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평형 농도 베이컨시의 평형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레티스 플레인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여기서는 새롭게 이제 없어지고 뭐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그게 매크로스코픽하게는 이 마커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실제로 이제 컴펜달 이펙트에서 얻어진 결과고요.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한 것들은 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얘기는 했습니다. 이게 인터 디퓨전 코에피션트랑 A와 B 각각의 그 어떤 케미컬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얘기를 잠깐 했었고요. 그때도 다큰스 어널리시스를 잠깐 언급을 했던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실험적으로 뭐 숙제 여러분들 뭐 해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숙제 이렇게 내놨던 거요. 그 뭐 마탄 어널리시스를 통해 가지고 이게 디퓨지비티를 측정하고 하는 거는 다 뭐를 측정하는 거죠? 우리가 A와 B의 각각의 디퓨지비티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상호 확산 계수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A와 B 각각을 따로따로 실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이 상호 확산 계수가 실험적으로 측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뭐 다큰의 실험은 조금 아까 사실 설명했던 거랑도 동일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레티스 플레인들이 있는 상태에서 뭐 그 얘기들이고 우리 이거 복잡 이게 이제 실제로 실제로 우리가 그 이렇게 관찰하는 그런 플럭스는 실제로 그 애톰의 어떤 그 네트로 그 디퓨전에 의한 플럭스랑 실제로는 이렇게 어떤 이거 자체가 플레인 자체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거 아까 같이 새로운 플레인들이 여기서는 사라지고 한쪽에서는 여기서는 플레인들이 사라지고 여기서는 플레인들이 새로 생겨나면서 이게 이동하는 그게 이제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라서 그 얘기 뭐 디테일한 얘기는 그냥 건너뛰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보고요. 이 뭐 다컨스 어널리시스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그 마크가 이동하는 속도는 이 A의 확산 속도랑 B의 디퓨전 케미컬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이게 두 개가 다르게 되면 결국 마크가 어떤 속도를 가지고 이동을 한다 하는 거고요. 만약 이게 두 개가 동일한 디퓨전 레이트를 가지고 있으면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케미컬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같다면은 이제 마크는 이동하지 않을 겁니다. 두 개가 시메트릭한 디퓨전이 되니까요. 참고로 결국 마크가 아까 이렇게 이동하는 거는 결국은 그 네트로 그 뭐죠? 베이컨시가 이동하는 플럭스와 이제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고요. 요거 자체가 결국은 둘은 뭐와 같죠? 아까 여기서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항상 모든 플레인에서 JA 더하기 JB와 J 베이컨시는 이게 0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뭐죠? 마이너스 JV와 같은 그런 형태라서 결국 네트로 베이컨시가 이제 네트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마크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마크가 이동하는 거예요. 뭐 설명하시면 그래서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게 그 인터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셀프 디퓨전 코에피션트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하는 지난번에 잠깐 보여줬던 그 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XA는 뭐죠? A의 그 몰 프랙션이죠. 그래서 이 인터 디퓨전 코에피션트는 주로 솔루트 솔벤트 중에서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요?
이게 만약에 A가 솔루트라면은 이건 거의 솔루트라면은 XB는 거의 1에 가까워서 이게 거의 뭐죠? 굉장히 작은 값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터디퓨전 코에피션트는 다일루트한 그 솔루트에 의해 가지고 솔루트의 디퓨지비티에 의해 부대점을 하는 것을 이게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언밸런스 이게 어시메트릭 디퓨전이 되면은 네트로 이제 베이컨시가 플럭스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베이컨시 플럭스가. 그래서 베이컨시 플럭스가 있으면은 그거에 의해서 또한 뭐죠? 확산이 영향을 받습니다. 베이컨시 플럭스가 있으면은 베이컨시가 나중에 이쪽에 다시 한번 나올 것 같은데 뭐 예. 베이컨시가 한쪽으로 흐르고 결국은 그 베이컨시가 한쪽으로 흐르게 되면은 그 베이컨시 농도가 이제 이퀄리브리움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베이컨시가 이제 언더 세츄레이션이 돼 있다면은 되게 되면은 베이컨시가 자꾸 생겨나야 될 거고요. 베이컨시가 자꾸 생겨나기 위해서는 디슬로케이션이 어떻게 되죠? 베이컨시가 자꾸 생겨나기 위해서는 베이컨시가 클라임 다운, 베이컨시가 클라임 다운이 됩니다. 그런 얘기는 플레인이 자꾸 생겨나야 된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뭔가 어떤 레티스 플레인이 생겨나고 레티스 플레인이 없어지고 한쪽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레티스 플레인 자체가 이렇게 쉬프트하는 거죠. 이렇게 보이는. 네, 뭐 이것도 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우리가 컴pensated A와 B가 서로 반대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A와 B가 동일한 디퓨전 콘스탄트를 갖는다. 그러면은 뭐죠? 이런 경우는 네트로는 베이컨시 플럭스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네트로 베이컨시 플럭스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JA는 실제로 뭐로 주어집니까? A의 플러스는 마이너스 T A의 플러스에 뭐 라운드 X에 라운드 CA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렇습니까? JB는 마이너스 T B에 라운드 X에 라운드 CB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그 어떤 레티스의 몰라 볼륨이 조성에 따라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은 즉 CA 더하기 CB는 콘스탄트다. 단위 부피당 A, 단위 부피당 A의 어떤 양, 단위 부피당 B의 양, 그 둘의 합은 일정하다. 그런 얘기는 이거 자체가 뭐죠? 이거랑 이거는 서로 고정관계라는 거죠. 이건 서로 반대 값을 가질 겁니다. 이게 반대 값을 갖는 거 맞죠? 그렇습니까? 즉 라운드 X, 라운드 C, B는 마이너스 라운드 X에 라운드 C, A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A와 CA와 CB가 일정하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결국은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가요? 이게 조금 이상한가요? JA가 이렇게 봅시다. 똑같은 재료에서 이러면은 이거는 여기서 하는 거랑 똑같죠. 마이너스 D
요거는 이거와 같기 때문에 라운드 x에 라운드 CA 이게 마이너스와 같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디퓨지비티 자체는 양의 값이고 요것도 양의 값이고 한데 하나는 요 뒤에 있는 그 그레디언트는 똑같이 A의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여기는 플러스라는 얘기는 두 개가 방향이 반대라는 얘기죠. 방향이 반대라는 얘기고 결국은 이 DA랑 DB가 같다는 얘기는 뭐죠? JA와 JB의 그 반대 방향으로 동일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얘기가 이 얘기가 결국 뭐냐 하면은 JA equal 마이너스 JB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JA 더하기 JB는 0이다. 그러니까 베이컨스의 플러스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얘기는 어디에다 적었는가 하면은 여기서도 크펜단 이펙트에서 다컨스 애널리시스에서 똑같이 적은 얘기 됩니다. 여기 JA는 이렇게 마이너스 JA는 DA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마이너스 JB는 DA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이거랑 요게 뭐죠? 이 CA의 컨센트레이션의 그레디언트는 이거 그레디언트의 네가티브와 같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CA가 어떤 단위 부피당 지금 AB 바이너리 알로이인데 조성에 따라서 단위 부피당 애톰의 수는 일정하다고 이렇게 어프로스메이틀리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크게 그래요. 그러면은 이 CA와 CB는 일정한 상태라면 얘는 마이너스 얘다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이 식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그 마크의 이동하는 속도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어진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시메트릭한 경우에는 마크의 이동도 없고 실제로 어떤 레티스가 네트로 이동하는 현상도 없고 해서 이때는 디퓨전 코에피션트 얘가 동일하다면은 결국은 뭐죠? 동일하다면은 이 인터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어떤 조성의 함수도 아니고 뭐 조성의 함수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B의 플럭스는 이렇게 양으로 했고 A의 플럭스는 이렇게 음으로 했고요. 왜냐하면 방향이 왼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음으로 했고 그 사이에 이 둘의 차이가 베이컨스의 플럭스인데 베이컨스의 플럭스는 위치에 따라서 전혀 차이가 없고요. 처음에 여기가 이제 딱 여기가 뭐에 해당되는가 하면은 그 인터페이스 어떤 A와 B의 어떤 계면이 x 이고 제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그림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저 그림을 다시 한번 뭐 어떤 경우냐 하면 이 경우를 넣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경우인데 이게 따로 안 적어놨구나.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느냐 하면 심플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해서 여기는 B고요. 여기는 A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B 리치한 여기는 A가 리치한 그런 두 재료를 이렇게 붙였다. 그러면 초반에는 이제 우리가 B를 가지고 보면은 B의 초기에 이렇게 B의 농도가 이렇게 다른 거를 이렇게 붙였을 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가 x 이퀄 제로고요.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플럭스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 플럭스 J
이게 이제 CB인데 A의 플러스는 마이너스 DA의 라운드 X의 라운드 C. 우리가 B 가지고 지금 그렸으면 CA는 A인데 이거는 DA의 라운드 X의 라운드 C B다. 이거와 같은 걸 거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JA는요? JA는 이거고 JB는 마이너스 DB의 라운드 X의 라운드 C B죠. 그렇게 될 건데 결국 이게 기울기가 어디가 가장 맥시멈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됐으면은 여기 두 개의 어떤 센터 부분이 가장 맥시멈이 될 겁니다. 그 얘기가 이제 J의 플러스는 여기 x 이퀄 0에서 맥시멈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이쪽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그 얘기는 결국 여기서 그레디언트 자체가 맥시멈이고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죠. 뭐 B는 반대로 A의 플러스는 반대로.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전혀 그 어떤 시메트릭한 디퓨전일 건데 이렇게 이제 어시메트릭한 경우 예를 들어서 이게 A가 이렇게 A의 셀프 디퓨전 코에피션트랑 B의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이제 다른 경우는 보면은 A는 B는 이제 이렇고 A는 훨씬 더 크게 일어난다. 이런 경우는 지금 뭐죠? A의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B보다 더 지금 큰 경우를 지금 상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이거 1대1이다, 1.1이다. 그러니까 A가 더 큰 경우 보면은 이제 A가 플러스가 더 크니까 이 차이만큼 실제로는 뭐죠? 이 차이만큼이 모든 포인트에서 모든 포지션에서 JB 더하기 JA 더하기 JV는 0이 돼야 되니까 JV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모든 포인트에서 다 0이 되고 이게 J가 이렇다는 얘기는 이제 베이컨시의 농도는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베이컨시의 플러스가 이렇다는 얘기는 베이컨시의 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는 그건 어떻게 주어집니까? 실제로 여기서 이건 내가 얘기할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게 JV가 존재한다. 지금 뭐죠? 어떤 주어진 시간에 X의 함수로 지금 JV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X의 함수로. 그래. 이게 존재하는데 이게 이런 상태에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CV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주어지죠? 우리가 만약에 전혀 어떤 그 제너레이션이나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이 베이컨시 자체도 이제 보존된다고 일단 생각을 하면 제너레이션이나 크리에이션이 없다면 이거는 뭐로 주어지죠? 우리가 컨티뉴이티 이퀘이션 지난번에 했던 게 마이너스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1차원 문제라면 뭡니까? 1차원 지금 X방향으로 문제라면 라운드 X에 라운드 J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결국은 뭐죠? 여기에 마이너스만큼 요거의 기울기의 마이너스만큼이 베이컨시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베이컨시의 농도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건데 이게 기울기가 지금 양이니까 이거 뭐죠? 요거를 하면은 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기울기가 0이니까 0이 될 거고 그럼 여기는 뭐죠? 시간에 따라 이 왼쪽은 시간에 따라서 지금 베이컨시 농도가 줄어든다는 얘기고 베이컨시 농도가 증가한다는 얘기고 시간에 따라서 계속 베이컨시 농도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평형에서 언더 세츄레이션이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서는 뭐죠? 여기가 실제로 계면에서 어떤 위치에서 가장 베이컨시가 많이 생성이 될 건가? 여기서는 지금 가장 그 디플리션이 적을 거고 그러니까 베이컨시가 가장 평형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일 거고 요 위치가 평형에서 가장 많이 증가되어 있는 위치. 만약에 이게 베이컨시가 빨리 디슬로케이션이나 아니면 다른 디펙트에 의해서 빨리 이게 제거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이컨시가 빨리 이렇게 제거가
왼쪽에서 베이컨스가 계속 오른쪽으로 들어오는데 베이컨스가 빨리빨리 소멸이 안 되고 평형 농도보다 계속 이렇게 계속 쌓인다면 결국 베이컨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이컨스가 어떤 베이컨스끼리 뭉쳐가지고 어떤 석출 일종의 석출하듯이 그게 이제 보이드가 생기는 거거든요. 포로시티가 그런 포로시티가 주로 포로시티가 어디에 많이 생기겠습니까? 이 계면 바로 여기에 생깁니까? 이게 가장 높은 여기 위치가 가장 포로시티가 생길 확률이 가장 높을 겁니다. 그게 이제 커켄달 보이드랍니다. 이게 커켄달 보이드가 뭔가 하면 베이컨스가 자꾸 넘어오는데 베이컨스가 빨리빨리 어닐레이션이 안 되면은 베이컨스가 결국 이제 뭐 어글로머레이션 돼서 어떤 보이드의 형태로 수출하는 게 커켄달 보이드. 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베이컨스 농도가 점점 증가한다면 베이컨스가 자꾸 없어져야 될 건데 여기 베이컨스가 지금 이렇게 베이컨스가 있으면은 베이컨스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애톰이 이쪽으로 가고 베이컨스는 이쪽으로 들어오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점점 해서 없어지는 겁니다. 이 디스플레이 이런 플레인이 없어지는 거고 반대로 베이컨스의 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감소하는 상황이라면 뭐죠? 베이컨스가 자꾸 생겨나야 되고요. 베이컨스가 자꾸 생겨나려면은 이런 데 있던 레티스에 있던 애톰이 이 엣지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베이컨스가 생겨나면서 이쪽에 이거는 뭐죠? 점점 이렇게 길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플레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엑스트라 플레인이 이제 그로우하는 거예요. 이건 엑스트라 플레인이 디졸브 되는 거죠. 뭐 그게 다 지금 뭐 하는 얘기 이게 뭐 차이가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 뭐죠? 실제로 레티스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레티스가 어디로 움직이죠? 베이컨스가 이쪽으로 간다 하는 얘기는 결국은 이쪽에서 이제 베이컨스 그 뭐죠? 레티스 플레인이 없어지고 이쪽에서 레티스 플레인이 자꾸 생기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드백션이 플레이는 이쪽으로 결국 레티스 플레이는 전반적으로 이쪽 왼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것처럼 이거 뭐 참고로 하나 이제 뭐 다 이거 예전에도 한번 앞부분에 한번 잠깐 보여줬던 거야. 솔더 할 때 카파 배선 위에다가 이제 솔더를 붙이면은 이런 인터메탈릭 컴파운드가 생기는데 특히 CU3SN 쪽에 이렇게 검은검은하게 보이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보이드 커켄달 보이드라고 하는 건데 보이드가 많이 생깁니다. 이 커켄달 보이드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는 이 지금 여기 틴이랑 카파랑 이렇게 붙였을 때 어느 게 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는 카파가 확산이 빠른 거예요? 아니면 틴이 안으로 들어오는 게 빠른 거예요? 커켄달 보이드가 여기 이렇게 이쪽에 주로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게 어느 게 이 IMC의 성장이 주로 카파에 의해서 확산이 된다는 성장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틴 디퓨전에 의해서 성장이 돼요? 카파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카파에 대해서. 카파가 이쪽으로 많이 가니까 베이컨스가 이쪽으로 많이 온다는 얘기고 그 베이컨스가 많이 왔는 게 빨리빨리 없어지지 않으면 보이도록 그래서 카파의 디퓨전이 도움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거고요. 이렇게 이제 커켄달 보이드가 보통 생기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나쁩니다. 당연히 커켄달 보이드가 이렇게 생기면 쉽게 달라고 쉽게 일어나고 깨지고 하니까 당연히 안 좋겠죠.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커켄달 보이드를 없애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거 하나의 예입니다. 이 뭐 얼마 좀 됐네요. 그래서 사이언스에 있거나 여기에는 뭐 어떤 거냐 카파를 어떻게 일렉트로플레이팅을 했는데 뭐 어떤 조건에서 펄스드 일렉트로플레이팅을 했더니 이 카파 그 배선이 굉장히 그 마이크로 트윈들, 나노 트윈들
나노 트윈드 된 그런 형상으로 카파가 이렇게 이제 정착이 됐다고요. 여기다가 솔더를 붙여가지고 했더니 여기에다가 여기다가 카파고 그 사이에 솔더를 넣어가지고 했더니 중간에 여기 일부 이제 CU6SM5가 이렇게 이제 볼록볼록하게 생겨났는데 양쪽으로 일종의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여기 카파 사이에 솔더를 집어넣고 솔더 틴 베이스에 솔더를 넣고 했더니 이런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그 나노 트윈드라서 이게 디스로케이션 뭐죠? 나노 트윈드라서 이 카파가 이쪽으로 나오면서 그 베이컨스가 안으로 들어왔을 때 빨리 어닐레이션이 돼서 보이드가 생성이 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드는 근데 이런 경우는 보면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노 트윈드가 아니라면은 이렇게 카파 도금한 위에다가 이런 게 생겨났을 때 이 사이사이 이런 어떤 포로시티들이 생겨나는 데 반해서 이렇게 이 카파 자체를 이렇게 나노 트윈드 스트럭처로 이렇게 도금을 한 경우에는 어떤 그 뭐죠? 포로시티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가 일종의 이런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그 베이컨스가 빨리 어닐레이션 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많이 줌으로 인해 가지고 베이컨스 이제 포로시티가 생성되지 않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거는 예전에 뭐 저희인데 그 뭐죠 논문 심사가 왔던 부분인데 그 MMI에 전속제작 여기는 어떤 경우가는 이제 이 실리콘 스틸인데 실리콘 스틸에다가 실리콘 스틸에다가 이제 알루미늄을 도금을 해가지고 여기에 뭐죠? 여기 이 그 실리콘 스틸에다가 알루미늄이나 실리콘을 이제 좀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좀 더 그러니까 함량을 높이게 되면은 실리콘의 함량을 더 높인다는. 왜냐하면은 FE에다가 실리콘의 함량이 뭐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이게 주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주조를 한 다음에 그 뭐죠 이렇게 롤링을 해서 판재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요. 실리콘의 함량이 높으면은 그래서 이제 실리콘을 이제 실제로 그 많이 넣어가지고 판재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그 어떤 자기적인 특성 보면 보통 실리콘 스틸은 이제 그 자성 재료로 변압기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실리콘의 함량이 좀 더 높으면은 그 어떤 자기적인 특성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적인 전기가 가는데 그래서 실리콘이나 알루미늄의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표면에다가 알루미늄을 도금을 한 다음에 그걸 확산을 시켜서 표면층에다가 알루미늄의 그 어떤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수준이 있는데 보면은 뭐 내가 보여주려고 했던 이렇게 확산을 시키고 나면 표면에 알루미늄을 도금을 한 다음에 강반 위에다가 그 다음에 1100도씨에서 1시간 이렇게 하고 나서 보면은 이렇게 보이드들이 이렇게 생겨난다. 이런 게 일종의 커캔달 보이던데 원래 있던 게 알루미늄이 이제 뭐죠? 이 강판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전체로 이제 스틸이 되는데 스틸 안에 알루미늄 함량이 높아지는데 이런 것들이 생긴다 하는 것도 결국 뭐죠? 이게 뭐가 이것도 초기에 얼마 이게 지금 100 마이크론이고요. 여기에 지금 카파를 네, 여기도 뭐 여기 보면은 이런 경우에는 800도씨에서 하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보이드들이 생겨나는 거 이런 것도 이건 지금 스케일이 지금 굉장히 작은 고배율인 것 같은데 1마이크론이네요. 굉장히 1마이크론에 굉장히 고배율. 이거는
굉장히 저배율인 것 같습니다. 저배율인데 보면은 이 보이드들이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생겨나는 거 보면은 이 알루미늄에다가 한 다음에 어닐링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생긴다 하는 얘기는 이게 알루미늄의 디퓨전이랑 FE의 디퓨전이 이렇게 안쪽에 생긴다는 건 아마 그 FE의 확산이 더 빠르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이드가 생겨나면 당연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보이드를 어떻게 하면 없애면서 이렇게 확산을 시키는가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될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크캔달 보이드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일어납니다.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예인데, 또 다른 예인데, 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크캔달 이펙트를 이용해서 이제 할로우 스피어를 만든다. 이게 뭐 모르겠어요. 그 나노 재료를 하는 사람들은 뭐 실제로 그 재료를 어디다가 쓰는가 하는 거는 일단 그 다음 얘기고, 이러한 어떤 나노 머티리얼을 만들었다. 뭐 이런 게 하나의 어떤 사이언스에 나오는 그런 어떤 탑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가 아마 UC 버클리에 있는 그룹인데, 이쪽에서 이제 학생이 실험을 하는데 뭐를 실험을 했냐면은 이런 코발트 나노 파티클을 이제 케미칼로 합성을 하는 건데, 이 케미칼이 아마 어떤 설퍼가 있는 그런 데서 이제 이 코발트 나노 입자를 이렇게 넣어 놓았더니, 그런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봤더니 코발트 나노 파티클을 이제 TEM을 봤더니 현상이 다음과 같은 이런 현상이 보였거든요. 뚜렷하게 지금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격자 현상이 여기 있고요. 그 내부 뭔가 좀 형상이 다른, 이쪽에서는 이제 이걸 뭔가 케미칼, 설파가 들어가 있는 그런 케미칼 용액에다가 이 코발트 입자를 넣었더니 결국 내부가 이렇게 비어 있고 어떤 할로우 나노 크리스탈이 되더라. 내부가 비어 있고 바깥이 이렇게 돼. 내부가 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이 자료를 누구인데 얻었냐면은, 제가 학회에 가서 어떤 분을 만났더니, 제가 예전에 그 독일에서 같이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안식년이라서 이제 여기저기 학교를 다니는데, 뭐 미국에 여기저기 학교를 이제 방문하고 그랬는데, 그 UC 버클리를 갔더니 이런 사진을 보여주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생기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이게 크캔달 이펙트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설퍼가 있으면은 이 코발트랑 설퍼가 반응을 해가지고 코발트 설파이드가 되는데, 이 코발트 설파이드가 주로 이제 코발트 설파이드가 이제 성장을 할 건데, 이것도 역시 성장을 하려면은 코발트는 안에서 바깥으로 확산을 해야 되고 설퍼는 내부로 확산을 할 건데, 이 코발트의 확산과 설퍼의 빨리 끝낼게요. 코발트의 확산과 설퍼의 확산이 확산 속도가 서로 다른 무로 인해서, 이런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게 안에 있는 코발트가 바깥으로 나가는 게 훨씬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설퍼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 그래서 내부에 보이드 같은 일종의 크캔달 보이드죠. 근데 크캔달 보이드를 통해서 이거 어떤 나노 스피어를 만들었다. 뭐 이게 하나의 또 쌓여. 이것도 보면은 아까 원래 이게 A가 이제 코발트였는데, 코발트의 확산 속도, 그 다음에 뭐 이게 빠르다 보니까 베이컨스가 안으로 들어오고 보이드가 생기고, 이 보이드가 점점 확산이 계속 되면 따라서 보이드가 점점 커져가지고 내부가 할로우가 되는 그런 형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슷한 실험을 이제 그분이
독일에 돌아가서 또 다른 사람인데 이제 학생들 지금 이제 원래 이런 거는 많이 알려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징크 옥사이드랑 알루미늄 옥사이드가 두 개가 반응하면은 이런 징크 알루미늄 옥사이드 스피넬이 생성이 되는데 이 스피넬이 생성될 때 주로 이것도 역시 중간에 이 두 개가 반응을 해서 이 어떤 중간에 스피넬이 생성이 될 때 뭐 징크 옥사이드가 확산하고 알루미늄 옥사이드가 또 확산을 반대 방향으로 확산을 할 건데 주로 이 경우는 어느 게 확산 속도가 빠릅니까? 이 경우는 아마 징크 옥사이드가 확산 속도가 훨씬 빠른가 보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분은 이제 처음에 징크 옥사이드를 가진 이거는 이제 알려져 있었던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은 징크 옥사이드 나노 와이어를 이제 만들고 그 표면에다가 이제 알루미늄을 코팅을 하고 그거를 열처리를 했더니 뭐죠? 징크 옥사이드가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할로우 나노 와이어, 안이 비어있는 나노 와이어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네. 그래서 뭐 나중에 보면은 징크 옥사이드를 이렇게 나노 와이어로 크로스를 하고 바깥에다가 뭐 ALD 데포지션으로 알루미늄을 이렇게 코팅을 하고요. 그거를 열 처리를 했더니 이 어떤 스피넬 나노 튜브가 뭐 스피넬 나노 튜브를 만들었다. 뭐 내부가 이렇게 이것도 일종의 그러니까 뭐죠? 커켄달 이펙트를 이용을 하는 그런 정도. 그래서 실제 TM을 보면 이건 아마 그 뭐죠? 볼드 같은 걸 이용을 해서 그 뭐 솔리드 리퀴드 베이퍼 테크닉인가 뭐 그런 이거는 하여튼 나노 와이어에 뭐 이렇게 TM을 보면은 속이 비어 있는 그런 할로우 나노 튜브 그거를 만들었다. 이것도 뭐 네이처. 조금 아까 그 사람이 그분이 그게 뭐죠?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것 같네요. 이 앞에 투라는 분이 그분은 이제 UCLA에 있는 분이고요. 이분이 그 킹링 투라는 분이고 이분이 이제 그 독일에 아주 옛날에 근데 하여튼 돌아가셨습니다. 뭐 그래서 일단은 그 커켄달 이펙트가 어떤 거다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게 뭐 다양한 보통의 경우는 커켄달 이펙트가 나타나는 게 가급적이면은 억제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구조용 재료를 그렇게 사용을 할 경우에는. 그런데 뭐 이렇게 나노 재료나 이런 데서는 또 다른 어떤 시각에서 뭐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얘기는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그 RNU 스타일의 그 템퍼러처 디펜던스를 갖는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이것도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니까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오늘 그 채점을 나눠준 거에 채점을 하다 보니까 뭐 이 얘기가 나오면서 얘가 0보다 작으면은 뭐죠? 얘가 0보다 작으면은 어필 디퓨전이 나온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친구들도 있던데 그렇게 딱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네거티브라고 해가지고 어필 디퓨전이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 전체가 네거티브가 되면은 뭐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네거티브가 돼가지고 음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이거 자체가 음이다. 그거가 어필 디퓨전을 뜻하는 거는 그래서 여기는 뭐 우리
우리가 건너뛰지만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봤으면 하고요. 보통의 그 액티베이션 그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온도에 이제 굉장히 민감한 함수인데 그 디퓨전에 대한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뭐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데이터로 핸드북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데이터가 어베일러블 하지 않을 때는 대략적으로 액티베이션 에너지는 18 곱하기 RTM이다. 그러니까 TM은 뭐죠? 멜팅 템퍼처는 RTM이다. 그래서 대략 이 두 개를 곱하면은 일렉트론 볼트를 나타내면 대략 이게 K고 이게 뭐죠? 기체 상수를 안 쓰고 우리가 애톰 하나당으로 따지면은 KTM이 그 TM이 1000도씩 정도가 되면은 KTM이 대략 얼마인가 하면은 대략 이렇게 KT가 대략 0.1 일렉트론 볼트 먼저 T가 1000도씩 대략 0.1 일렉트론 볼트니까 뭐 보통 금속 같은 경우에 멜팅 포인트가 뭐 어디 잡아 뭐 대략 1000도씩 근처다 그러면은 뭐죠? 1.8 일렉트론 볼트 그런 게 대충 뭐 1에서 2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는 이게 이제 디퓨전에 대한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그래서 뭐 디퓨전 인터 솔리더스 라인 솔리더스 템퍼처에서 디퓨전 코에피션트는 대략 거의 뭐 건사적으로 일정하다 어떤 상태에서 솔리더스 템퍼처에서 솔리더스 라인을 따라서는 조성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다는 인터디퓨전 코에피션트.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엠피리카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경험적으로 대략 그렇다는 얘기고요. 뭐 보통은 이제 디퓨전이 BCC 재료에서 훨씬 더 빠르다. 뭐 BCC가 아무래도 FCC나 HCP보다는 더 오픈되어 있는 스트럭처가 하니까 어떤 그 애톰이 이동할 때 어떤 그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액티베이션 에너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용이하게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혹시 요런 거와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들은 그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어떻게 관련되는가 하는 거는 사실 꼭 앞자료예요. 앞자료에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참고로 읽어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만 혹시 지금까지 하면서 뭐 질문이 있습니까?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오늘 수업 중에 이제 배의 쿼시가 많이 생성되면 이제 뭐 충분히 뭐 온도나 뭐 시간이 주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어니메이션이 되면서 엑스트라 플레인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팩트 크리스탈에 가까워지는 걸로 생각을 할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연산성이 좋아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디슬로케이션이 점점 없어지는 디슬로케이션이 없어지는데 그렇게 디슬로케이션이 없어질 정도로 그 다음에 그게 어떤 재료의 그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그 디슬로케이션의 어떤 농도를 줄였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거로 없어지기보다는 보통 통상적으로 보통 이게 이제 금속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는 얘기인데 금속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인데 금속 같은 경우는 디스로케이션 덴시티가 그런 걸로 없어질 정도로 그 정도로 디스로케이션 덴시티가 적지 않기 때문에 특히 또 여기 보면은 그런 일들이 아까 이렇게 디퓨전 커플을 만들었다 이랬을 때 디퓨전 이게 전체 이쪽 커플 전체에서
이렇게 농도가 심하게 높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디퓨전 컴pon의 그 인터페이스에서 주로 이쪽 영역 이게 이제 그 시간에 따라서 베이컨시 농도가 크게 변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베이컨시 농도가 지금 빨리 없어져야 돼요. 베이컨시 농도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이컨시 농도가 지금 굉장히 높아져 있으니까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니까 빨리빨리 베이컨시가 없어져야 될 거고 베이컨시가 없어지려면 디슬로케이션이 사라져야 됩니다. 디슬로케이션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고 여기서는 디슬로케이션이 점점 이렇게 자라나서 점점 엑스트라 플레인이 생겨나야 되고 그런데 이쪽 영역이 그게 이제 디슬로케이션이 없어지는데 이거로 인해서 없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디슬로케이션이 프리한 게 될 정도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통해서 베이컨시의 농도를 베이컨시의 그거를 없앴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고요. 이게 베이컨시가 하나의 예고 꼭 디슬로케이션이 이제 베이컨시가 생기거나 없어지는 하나의 그 사이트로 작용을 하는데 베이컨시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그레인 바운드리 같은 것들도 일종의 그레인 바운드리도 일종의 디슬로케이션들이 많이 이렇게 어큐뮬레이션 돼 있는 그런 사이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레인 바운드리라는 게 그러니까 그레인 바운드리도 베이컨시가 새로 생긴다든가 베이컨시가 없어지는 그런 사이트로 작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로 베이컨시 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는 실제로 어떤 마크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 크켄달 실험에서 마크가 이렇게 이동하는 게 어떻게 인터프리트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베이컨시를 가지고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이 베이컨시가 없어지는 게 다 이런 디슬로케이션 엣지에서만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레인 바운드리도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나노 크리스탈이 되면은 그레인 바운드리가 굉장히 많고 그러면 디슬로케이션이 생성될 수 있는 사이트 또는 사라질 수 있는 사이트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질문에 답을 하자면 이런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베이컨시 그러니까 디슬로케이션이 줄어드는 그런 재료를 그런 용도로 이 커켄달 이펙트를 활용을 했다는 거는 못 봤습니다. 근데 적절한 그 재료가 있어서 베이컨시가 그렇게 되려면은 일단 굉장히 어시메트릭하고 뭔가 뭔가 적절한 그 재료를 선택을 한다면은 지금 여기서 나왔던 이런 논문보다 훨씬 더 좋은 논문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커켄달 이펙트를 이용을 해서 어떤 국부적으로라도 뭔가 디슬로케이션 프리한 그런 재료를 만들었다. 이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면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